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관련 법령, 이번 시간에는 그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10강인데 네 번째 법률이죠. 그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가장 좀 방대한 법입니다. 법 내용 프린트해 보면은 제일 많은 법이고, 그렇지만 이제 또 문제는 앞에서 봤던 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과 마찬가지로 6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법 전체, 이건 좀 차례가 많죠. 목차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뭐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그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뭐 현재 그 중소기업이 받고 있는 혜택이 뭐 한 290여 가지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 중소기업이 성장을 해가지고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면 그 290여 가지의 혜택이 없어진다 이런 말 하는데, 그 혜택이 바로 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총칙 말고 두 번째 이제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협동화 사업, 또 중소기업의 협업 지원 사업이 있고, 또 입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화 지원 사업도 있고, 또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이 있고요. 또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또 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고, 또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 중소벤처 창업 및 진흥 기금에 관한 규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런 규정이 다 이 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 규정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대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총칙에는 그 법의 목적이 나오죠. 당연히 제1조의 법의 목적이 나오는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처음에 나오죠. 그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법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뭐냐 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물론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마지막으로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법의 목적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핵심적인 내용은 네 가지죠.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두 번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세 번째로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 확충하고, 마지막으로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이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제2조에 나와 있죠. 용어의 정의도 몇 가지 용어들은 또 잘 나옵니다. 뭐 다 잘 나오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잘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중소기업자입니다. 중소기업자라고 하는 게 원래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저도 먼저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의는 첫 번째 그동안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자 해가지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이제 중소기업자에 들어갑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도 여기 포함됩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자라고 할 때는 기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자는 물론이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또 한 가지 산업기술연구조합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인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뭐냐면 그 조합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조합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산업기술연구조합, 또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물론 이 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그 밖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체인데, 여기서는 이제 사업자 단체 중에서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역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건데,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주식회사죠.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데, 그 법인 중 다른 업종 간의 정보와 기술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해가지고 대통령령에 두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협동조합, 그 다음에 조합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리고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그리고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다른 업종 간의 정보와 기술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해가지고 다 해서 이 법에서 중소기업자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나와 있는 거죠.
기억, 니은, 디귿에다가 리을의 두 가지 해가지고 5가지인데, 그래서 이게 다른 것보다는 좀 많이 나왔던 겁니다. 중소기업자에 대해서 봐주시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그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글자 그대로 지방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소기업자나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데,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자가 바로 이제 지방 중소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자동화에 대한 용어가 나와 있는데, 그 중소기업 자동화도 저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들이죠. 중소기업 자동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자가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금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니까 뭐죠? 자동화 설비를 통하여,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동화 설비를 통하여 생산 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여기 2015년 시험 문제에서는 용어의 정의가 맞게 된 게 뭐냐 해가지고 이제 찾아라,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해놓고서 합리적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의 합리화 해가지고 제시한 다음에 설명 나온 거, 틀리게 나온 거죠 물론. 중소기업의 합리화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중소기업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동화 설비라고 하는 게 키워드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그 중소기업의 정보화가 나와 있는데, 정보화는 뭐죠? 전산망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 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와 유통관리를 전선화하는 거예요. 전산화. 전선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한번 나왔던 용어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자, 다음에 그 기술개발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기술개발도 내용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기술개발이라고 할 때는 연구개발이죠. 물론 연구개발인데 그 성과를 이용하는 것도 기술개발에 포함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결과 나온 성과를 이용하는 것도 기술개발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거. 그 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 중소기업의 협동화가 나옵니다. 협동화는 뭐죠? 협동하는 거니까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거, 또 생산설비나 연구개발 설비, 또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 또 제품 및 상표의 개발과 원자재 구입 및 판매 등 경영활동을 역시 공동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집단화한다, 사업장을 집단화한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한다, 또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거, 이게 다 협동화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화라는 개념도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7번에 물류현대화도 용어의 정의에 나옵니다. 물류현대화예요. 물류니까 이제 유통에 포함되는 거죠. 유통에 포함돼가지고 여러가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물류현대화다 해가지고 이 용어도 확인하실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협업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협업이니까 뭐예요? 둘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협업이라고 할 때는 중소기업자가, 이건 이제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예요.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다른 중소기업자나 중견기업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중견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중소기업자나 중견기업과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거예요. 협업이니까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만 담당을 해가지고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뭐예요? 협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콜라보라고 그러죠. 콜라보레이션입니다. 협업. 그래서 협업 뜻도 하나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가업승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가업을 갖다 승계하는 문제. 지금 가업승계 문제가 우리가 영어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가업승계하려면 자산의 대부분을 갖다가 상속세로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업승계에 대해서도 몇 가지 특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업승계는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동일성의 기준은 이제 법에 나옵니다.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주로 상속이나 증여죠.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업승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업종, 고용, 가업승계 후 기업 유지기간 등에 관해서 동일성 유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동일성 유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동일성 유지 기준,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가업승계 개념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동일성 유지 기준은 일단 여기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나와 있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는 자세히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동일성 유지 기준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2018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성 유지 기준 해가지고 첫 번째로 가업 승계를 한 자는 승계 전과 같은 업종에 종사해야 합니다. 승계 전과 같은 업종에 종사해야 한다는 거. 근데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하던 사업에다가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만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에다가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또 한 가지, 두 번째, 가업 승계를 한 자는 해당 기업의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업 승계를 한 자는 5년 동안 평균 상시 종업원 수를 승계 전 5년간 평균 상시 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뭐가 잘 나올까요? 중요한 게 숫자죠.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미만, 매출액 비중으로 봤을 때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자, 해당 기업의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5년 이상 상시 종업원 수를 승계 전 5년간 평균 상시 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거. 그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동일성 유지 기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명문 장수기업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명문이에요. 명문 장수기업. 그래서 이제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또 세대를 이어서 장기간이니까 당연히 세대를 이어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여감도 요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 62조의 4의 요건을 갖춘 기업입니다. 명문 장수기업. 일단은 장기간 건실한 운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리고 세대를 이어서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사회적 책임 경영. 최근에 들어와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많이 강조가 됐죠. 그래서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거기다 최근에는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 소셜 밸류를 해가지고 사회적 가치, 세미나도 많이 열리고 심포지엄도 많이 열립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또 이거 말고도 이제 마이클 포터가 얘기하는 공유 가치 창출, 이런 개념들이 다 어우러져가지고 전 분야에 걸쳐서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그 사회적 책임 경영이 별도의 항목으로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이 지는 책임을 갖다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라고 해서 용어가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정의 좀 확인하시고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보실 내용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죠. 법의 목적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온 거죠. 이걸 통하여 이런 걸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가지고 이제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은 다른 거에 비하면 출제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에 대해서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라고 하는 겁니다. 구조 고도화.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해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게 제3조 내용이에요. 법 3조. 1조의 목적, 2조의 법의 용어의 정의가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구조 고도화 내용입니다. 3조. 정부는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크게 보면 뭐예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 규모 그리고 경영 기법 그리고 또는 생산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업 규모, 경영 기법 또는
생산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래서 이제 내용들이 있다 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자, 개인 사업의 법인 전환, 두 번째 취업의 합병과 분할, 그리고 세 번째 공동사업, 네 번째 협업, 다섯 번째 사업 전환, 여섯 번째는 사업장의 이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 합리화예요.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자, 나열된 내용들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을 때는 틀리게 많이 만들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개인 사업의 법인 전환, 또 기업의 합병과 분할, 그리고 공동사업, 그리고 협업, 사업 전환, 사업장의 이전, 경영 합리화 같은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요? 할 수 있다 하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가 하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아니라 뭐요? 정부가 자, 그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행위의 주체가 누군지 자, 그 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예요. 흔히 말하는 뭐예요? 시도지사죠. 시도지사인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자, 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할구역의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한 계획을 세워서 공고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매년 계획을 세워서 공고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그래서 자, 관할구역의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한 계획을 세워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제 시도지사가 이런 거 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의 육성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장에게 자, 구조 고도화 지원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갖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요청받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요청받은 경우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따라야 한다. 그래서 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청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청을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 점 확인하시고요. 그럼 이제 구조 고도화 지원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자, 구조 고도화 지원 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자, 세 가지가 구조 고도화 지원 계획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구조 고도화 지원 계획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시도지사가 하는 건데 자,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경영과 기술에 관한 상담, 진단, 지도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조 고도화 지원에 관한 사항. 두 가지가 핵심이죠. 1번과 2번. 자, 이렇게 해갖고 자, 구조 고도화 지원 계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시도지사는 구조 고도화 지원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앞에선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원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시도지사하고 장관하고는 그분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급이에요. 특히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더 높지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러면은 뭐예요? 정부 부서의 장관들이에요. 근데 시도지사가 장관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자, 다음에 그 법 제4조에 중소기업의 자동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근래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온 적이 없지만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건 이제 자동화 지원이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관입니다. 행위의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래서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고 자동화 설비의 생산업체와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자동화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요한 겁니다.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자동화 지원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동화 지원 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이 거기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자, 그거 한번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이업종 교류 지원 사업이 나와요. 이업종 교류 지원 사업이 나오는데 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업종이니까 다른 업종이에요. 다른 업종과의 교류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 간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 업종 교류 지원 사업 역시 실시하여야 한답니다. 자동화 지원 사업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업종 교류 지원 사업도 실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종 교류 지원 사업에 포함되는 게 그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정보 및 기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파견, 또 한 가지 정보 및 기술 교류에 필요한 자금 지원입니다. 해가지고 자동화 지원 사업과 이 업종 교류 지원 사업은 근래는 아직 안 나왔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엔 그 중소기업의 협동화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의 협동화 사업. 협동화 사업에 관한 내용인데 그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에 관해서는 법 28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앞에 우리가 본 내용들은 법 5조까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중소기업의 자동화 지원 사업은 법 4조, 이 업종 교류 지원 사업은 법 5조인데 갑자기 28조로 팍 뛰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사이에 있던 법들이 다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 뒤에 추가가 되고 뭐에 뭐 해가지고 이제 새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있던 그 사이에 있던 법들이 다 삭제가 돼가지고 갑자기 법 제5조에서 28조로 팍 뛰는 겁니다. 그래서 28조에 보면 그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의 고시가 먼저 나옵니다. 협동화 사업을 위해서는 협동화 기준을 정해가지고 먼저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협동화 기준에 대한 고시가 나오는데,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집단화와 시설 공동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을 정해야 돼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자의 집단화와 시설 공동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을 정하고, 정했으면 알려야죠. 고시해야 합니다. 고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동화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가지고 그 내용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협동화 기준을 정할 때 특히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협동화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자 외의자도 참여할 수 있게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화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협동화 기준이 시행령 2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화 기준인데,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화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협동화 실천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협동화 사업의 종류, 또 참가 업체 수, 참가 자격,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 주체 등에 관한 사항 들어가야 합니다. 협동화 사업의 종류, 참가 업체 수, 참가 자격,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 주체 등에 관한 사항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협동화 실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 조건,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도 협동화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협동화 기준을 정할 때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협동화 기준이기 때문에 여럿이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준을 정하지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입니다. 협동화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지만, 그 협동화 실천계획에, 실천계획은 이제 뭐예요? 실천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려는 자가 있는데 역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협동화 실천계획에 승인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화 기준에 따라 협동화 실천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준을 정한 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기 때문에 실천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자 할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인을 받은 계획 중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하는 것이 이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 그 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과 관련돼 가지고 특히 변경하려는 경우인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 맞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에도 또 역시 다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뭐냐 해가지고 사실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2014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협동화 사업장의 위치 변경, 또 참가 업체의 변경, 자, 추진 주체의 변경, 또 협동화 사업 내용의 변경, 그 다음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이제 협동화 실천 계획에 단지 조성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당초 계획된 단지 면적이 얼마일까요? 100분의 10 이상이죠. 대부분 다 승인을 받은 다음에 변경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입니다. 특히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이런 것들은 항상 변경 승인을 받거나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의 변경, 기본 배치 계획의 변경 및 사업기간의 변경,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변경 승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게 되면, 자, 협동화 기준에 따라 협동화 실천 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협동화 실천 계획의 형질 변경이나 기반 시설 공사를 수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인데 3만 제곱미터입니다. 3만 제곱미터 이상인 단지 조성 사업이 포함됐어요. 단지 조성 사업이 포함된 경우인데, 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된 것은 누구의 권한이냐? 국토부 장관 소관입니다. 이게 국토부 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단지 조성 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 시도지사의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단지가 위치한 시도지사예요. 그 나중에 이제 또 국토부 장관이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해당 단지가 위치해 있는 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역시 앞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했는데, 자, 그 내용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협동화 기준에 따라 실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려는 자는 협동화 실천 계획 안에 형질 변경이나 또 기반 시설 공사를 수반하고 3만 제곱미터 이상인 단지 조성 사업이 포함된 경우, 형질 변경, 기반 시설 공사를 수반하고 3만 제곱미터 이상인 단지 조성 사업이 포함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역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도 그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또 뭐예요? 시도지사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포커스가 꽂힌 사람이 시험 문제를 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시도지사가 그럼 이제 중소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시도지사가 승인을 하려면 마음대로 하나요? 아니죠.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 일관성 있게 연계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협동화 실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자 할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데 그 실천 계획 안에 형질 변경이나, 형질 변경은 토지의 형질 변경 아니에요. 토지의 형질 변경, 또 기반 시설 공사를 수반하고 3만 제곱미터 이상인 단지 조성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시도지사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죠. 그런 흐름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협동화 실천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4번에 나와 있죠. 협동화 실천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자, 협동화 실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바로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험에 나옵니다. 이것도. 그래서 협동화 실천 계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협동화 실천 계획의 목표, 참가업체, 사업 내용, 추진 주체, 재원 조달 계획, 실시 기간, 그리고 또 한 가지 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 조성 사업을 하는 경우 있죠. 아까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단지 조성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단지 조성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협동화 실천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협동화 사업의 종류, 참가업체 수, 참가 자격,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 주체 등에 관한 사항도 협동화 실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에 그 협동화 실천 계획을 승인했는데, 협동화 실천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승인했는데, 자, 승인한 사항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다면 뭐예요?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답니다. 근데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뭐예요?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죠.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다 똑같습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 어떠하니 원래 법 용어는 절대적 취소라고 합니다. 반드시 취소, 절대적 취소인데 여기서 주로 나오지만 항상 뭐예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 안 되는 거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런 경우엔 반드시 취소입니다. 어떤 법에서건 어떤 내용이건 간에 뭐예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인증을 받거나 인가받거나 승인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해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 꽤 많이 언급이 됩니다. 또 그래서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입니다. 그래서 1번에 나와 있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반드시 취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 협동화 실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단한 경우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한 다음에는 뭐예요?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만 뭔가 취소하는 경우 있잖아요. 취소하는 경우에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취소하는 경우 어쨌든 반드시건 아니건 취소하는 경우에 꼭 해야 되는 게 뭐죠? 청문을 해야 합니다. 청문은 뭐죠?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받았는데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해요. 근데 취소하는 경우에는 뭐 해야 돼요? 불러서 물어봐야 합니다. 확실히 그런 일이 있었느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불러서 물어본다. 청문입니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청문회 많이 보죠? 청문이라는 게 이제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취소하는 경우에는 뭐든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 절차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돼요 이제. 근데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서 얘기할 때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승인 취소 관련해가지고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는 거 봐주시고요. 자,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자, 다음에 그 단지 조성 사업의 실시 계획 승인이 나옵니다. 단지 조성 사업의 실시 계획 승인인데 단지를 조성하는 거예요. 단지는 토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토지가 위치해 있는 구역의 시도지사, 그리고 넓게는 이런 건 다 국토부 관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단지 조성 사업의 실시 계획 승인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또 시도지사도 나오고 국토부 장관도 나옵니다. 자, 1번 협동화 실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데 둘 다 합쳐가지고 앞으로 이 아래서는 중소기업자 등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서 중소기업자 등이라고 나오면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바로 중소기업자 등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자 등이 단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요.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단지 조성 사업의 실시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실천 계획의 승인을 받았잖아요. 실천 계획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 사업을 갖다가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또 뭐요? 별도로 실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단지 조성 사업의 실시 계획을 작성해야 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시 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를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하는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소기업자 등이, 중소기업자 등 누구예요?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자 등이 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건 절차상의 문제지만 절차상의 문제인데도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는데, 그럼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겁니다. 실천계획이 아니라 뭐요?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 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 조성의 적합성 및 적정 규모 여부. 그 다음에 두 번째, 국토, 산업, 환경 등 관련 국가 계획과의 연계성. 그리고 자, 그 밖에 기반시설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여기 4번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고려해가지고,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하면, 시도지사가 하는 건데, 자,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돼요. 국토부 장관에게. 이런 것들은 다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지만, 그러나 토지와 관련해가지고 단지나 이런 것들 가장 상부에는 뭐가 있어요? 국토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는 해야 돼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알려야죠.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 자, 국토부 장관 나옵니다. 국토부 장관. 이 법에 나오는 행위의 주체는 대부분 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지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돼요. 단지와 관련된 내용은. 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도 하나 봐주시는데, 중소기업자 등이 국외에 다른 나라예요. 지금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한국 기업들을 갖다 유치하기 위해서 뭐요? 산업공단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엄청 많이 유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베트남에도 한국 기업만을 위한 공업단지, 산업단지를 따로 만들고, 지금 말레이시아나 이런 경우에도 한국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그런 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런 단지 안에는 대기업만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법에다가 이런 규정을 만든 겁니다. 자, 중소기업자 등이 국외라고 합니다. 국외에 조성된 공업용지를 취득하거나 장기 임차하여 협동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역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아야 여러가지 중소기업으로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역시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를 정하는 사항, 중요한 사항이겠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말은 의례 반복됩니다. 승인받았지만 승인받은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제시해 놨겠죠. 아주 이런 걸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그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준공인가 규정이 법 32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자 등은 단지 조성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지 조성을 했으니까 뭐예요? 준공인가 받아야죠. 흔히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건 다. 그래서 단지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 자, 시도지사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시도지사가 준공인가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준공검사를 해요. 준공검사를 한 다음에 인가를 내줄 때는 인가증이 있습니다. 그 인가증을 중소기업주 등에게 내주고 공고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3번, 자, 중소기업자 등은 당연한 얘기인데, 자, 준공인가 전에 단지 조성 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공장용지나 시설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준공인가가 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를 만들려면 토지가 필요하죠. 이럴 때 필요한 토지는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주체 잘 보세요.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단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기 쭉 나오는데 이건 여러 군데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단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이게 길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다른 여러 법에서 다 똑같이 나오는데 이거 다 합쳐가지고 한마디로 토지 등이라고 나옵니다. 토지 등. 근데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광업권, 어업권만 있었는데 2018년부터 다른 법에서 다 마찬가지로 양식업권이 추가가 됐어요.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추가가 돼가지고 세 줄로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다 해서 토지 등 한마디로 부릅니다. 단지 조성을 할 땐 어떤 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물 관련 법률에서는 물리단지 조성할 때 이런 나오고 유통단지 마찬가지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자, 그 내용만 좀 보시고요. 다음에 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토지에 출입할 수도 있죠. 이건 민법에 규정된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자 등은 단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도 있고요. 또 타인 토지에 일수사용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인 토지에 임목이나 토석, 그 밖에 장애물에 대한 변경 또는 제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규정된 거 일반적으로. 이게 바로 민법에 나와 있는 지상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 가능합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법 35조에. 자,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안에,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안에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어요. 자, 국유지나 공유지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대개는 이런 거 할 때 공개 경쟁 입찰 하잖아요. 경쟁 입찰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실시계획이 승인됐단 말이에요. 그 지역 안에 있는 국유지나 공유지니까 당연히 계획에 맞게 써야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에 대하여는 용지의 정리, 진입 도로의 개설 및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그 뒤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